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편지의 2회입니다. 네. 그동안 이게 1회를 찍고 나서 여전히 아직도 실향민 분들의 그런 사연들, 네, 그 애환이 깃든 사연을 여기서 좀 초대를 하다가 모셔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섭외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좀 공지도 띄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을 날렸더니 탈북민들도 역시 어찌 보면은 실향민분들의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사연을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개별적인 제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SNS를 통해서 사연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단독이지만 라디오를 듣는 기분으로 해서 제가 좀 사연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2회를 찍었습니다. 네. 일단 이 방송을 할 때, 이 대동강 편지, 이 코너를 할 때, 상당히 좀, 제가 아시다시피 좀 이게 자꾸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뭐 사연을 읽어드리는 역할을 제가 현재까지는 제가 맡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아마도 게스트를 모셔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장차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참 이거 사전에 이게 사연을 읽어봤는데 참 가슴 아파요. 이거 지나온 일이지만 현재 이게 35,000명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자유의 맛을 보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가슴 한구석에는 그런 멍든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풀지 못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공해수다라든가 이런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용기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오늘 사연은요. 안녕하십니까. 네, 2008년에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여성분이세요. 대동강 편지 첫 회를 보고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14년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코너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좀 전화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서 혹시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연인데요. 저는 올해 50살이 넘은 벌써 저와 비슷한 연배 같아요. 네, 여인인데 북에서 헤어진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서 가난하지만 서로 웃으면서 알콩달콩하게 살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사범대학, 저하고 같아요.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을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학교뿐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이렇게 소문이 난 아주 가부장적인 북한 남자와 좀 달리 성격도 온순하고 유하시고 뭐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보니까 전화로 이런 사연을 글로도 보내오고 또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도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잠시 동안 말을 끊고 뭐 그러시던데 일단 이 본인은 이렇게 썼어요. 처녀 시절에 식당에서 접대원을 했대요. 뭐 아마 제 기억에도 그때 당시 식당에서 이게 접대원이라는 거는 우리 일단 홀서빙을 하시는 그런 직업인데 상당히 이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처녀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우리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을 때 대체 보면은 와이프 자랑을 할 때 보면 일단 그때 당시는 예술단에서 노래를 하거나 무용을 했다 하면은 정말 특등 신부감처럼 이게 생각을 했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도 정말 자기 와이프 자랑을 은근슬쩍 하는 그런 것이 정말 남자들의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이 이게 그 봉사기관에서 뭐 상업기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점에서 판매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식당에서 접대원을 하는, 뭐, 물론 당연히 호텔에서 이렇게 그런, 안내나 접대원을 하는, 네, 이런 판매원. 호텔 안에도 식당이나 상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종사하는 여성분들도 꽤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어쩌면 이분들의 만남을 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우연히 이게 남편을 손님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자주 식당에 오고 하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먼저 남편이 이렇게 말을 걸었나 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 북한 남자치고는 온순하고, 예, 착해 보이는 분이라 이분도 호감이 가서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사랑이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두 가정이 다 평범한 가정이래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예, 나름대로, 예, 뭘 이게 남들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은 가난해도 애틋한가 봅니다. 예. 뭐 그러면서 그러던 우리 사이에 꽃 같은 딸이 태어났어요. 예. 뭐 정말 저도 딸 바보지만 이분의 이게 글이나 이 목소리 들어봐서도 딸을 정말 이뻐하셨대요. 그 남편분이. 정말 예쁘고 또릿또릿한 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정말 벌써부터 가슴이 미어지는데, 출산한 날 밤이었대요. 네, 출산한 날 밤. 이 글을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산한 날 밤 남편이 아무래도 이게 그 태어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그 태어난 날 밤이죠. 병원에 갔는데, 대체 보면 그 북에서는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신생아를 안고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입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집에 데려갈 때 남편이 어떤 차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남편이 위신이 올라가고 내리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저 남편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어떤 차를 끌고 가냐였어요. 예. 예, 물론 뭐 간부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고가 된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가죠. 뭐 정말 이게 이 당간부의 그런 연고 가족이나 당간부의 자녀라 하면은 뭐 아빠가 타고 다니는 대기차라고 하는 벤츠가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병원 마당에서 태어난 날 보면은 다 대체 그 차들이 서 있는 거고 사람들이 선망의 눈길로 보기도 하고 막 부러워도 하고 뭐 한쪽으로 뭐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최고의 수위가 벤츠였다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승용차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만든 갱생 68이라고 하는 집차, 예, 지프차 비슷한 거. 뭐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승리 58이라고 하는, 예, 북한산 2.5톤짜리 트럭을 끌고 가는 사람. 이거는 농촌에서는 대체 트랙터를 가져가는, 뭐 정말 통통거리면서 막 퉁퉁 치는데 그 차를 타고 이게 신부를, 애기 엄마를 싣고 갈 때면 정말 애기 엄마도 이게 속이 안 좋겠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도 가끔씩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을 텐데, 우마차, 네. 뭐, 예, 북한에서는 소달구지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남편이 고지시간 분이다 보니까, 뭐, 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왔더랍니다. 왔는데, 남편이 왔다고 정문에서 알려줘서 애기랑 안고 나갔는데 현관문에서 남편이 큼직한 이불을 들고 나왔더래요. 네. 그러면서, 딸내미, 예, 신생아잖아요. 이게 딸내미 얼굴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이불을 콱 덮어줬다는 거죠. 네. 아, 참 그냥 우습기도 하고, 그러는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탓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냐. 근데 뭐 그때 당시 절대 다수가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불쌍하면서도 강인한 거죠. 그렇게 우리 한국 같으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뭐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일단 아기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예, 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병원하고 붙어 있는 뭐 조리원인가요? 예, 그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충분히 산후조리를 하고 나오는데
뭐 북한은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이분의 심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고 뭐 거의나 걸어서 집으로 갔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도 여기 쓰셨고 그래도 그때 당시 보니까 평소에 말이 적지만 상냥한 미소로 늘 저를 아껴주던 남편이었대요. 네, 정말 이게 상상이 가요. 어떤 분인지. 또 거기다 또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뭐 수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튼. 근데 역사 선생님이 의외로 이게 상식이나 지식을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똑같아요. 역사 선생님들이 꽤 인기가 많은 이야기꾼이죠. 예. 전형적인 이야기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여기 쓰셨어요. 남들처럼 승용차를 타고 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면서 나직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도 기회쟁쟁하대요. 암튼 우리 애기 몽년이, 이름이 참 특이한데 몽년이, 그때 한때 뭐 몽란이, 모란이, 몽년이 이렇게 꽃 이름을 다는 것도 유행이 됐던 그 시절이에요. 예. 근데 몽년이는 정말 우리 부부에게 소중한 보물이었답니다. 뭐 저도 같지만 모든 자식들은 정말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죠. 힘들다가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만시름을 있군 하였죠. 뭐 이렇게. 이 몽년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지은 겁니다. 꽃처럼 예쁘게 자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몽년이를 보고 기뻐해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 우리 흔히 뭐 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 꽃을 보면 마음이 느긋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도 역시 저 못지않게 딸 바보였나 봐요. 딸을 한시도 못 보면 몸살이 나는 정도라고. 이렇게 뭐 없는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단란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살던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다는 거죠. 어떤 시련? 역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컫는 그 시절이죠. 뭐 정말 뭐 저도 그때 당시 그게 살아봤지만, 뭐 저 말고 많은 목격을 했지만 그 시절에 고생을 안 한 사람이 거의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남편이 어느 날 뭐 학교에서도 식량 배급이 다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겠다고 이 강원도의 황해도 쪽에 있는 친척 집에 떠났다는 거죠. 영약.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일단 글에는 안 썼지만 고인하고 착가셔 새님 같은 분이라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밥을 하라고 했더니 밥을 태워 먹고 뭐 하여튼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하다 설거지 또 그릇을 또 깨기도 하고 막 그런 분이셨대요. 그래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가 황해도의 친척분이, 황해도는 아무래도 곡창지대잖아요. 그때 많은 동량을 많이 오셨어요. 그 황해도 쪽으로. 그래서 남편이 갔대요. 가서 정말 그 마음이 안 놓이는 곳도 가겠다고 하니까 보냈는데, 황해도 쪽에 사는 친척집에 식량 구입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타고 갔던 화물 트럭이 뒤집혀서 산 비탈길에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북한이 이게 도로 사정, 교통 사정, 정말 또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탈길이 겨울에는 정말 그게 이 죽음과 삶의 정말 한 끗 차이예요. 많은 사고가 나요. 뭐 운수기재, 트럭이나 그런 것 자체도 북한산은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적재량을 늘 오버해가지고 많은 걸 싣고 다니니까 차도 무리가 가고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그래서 사고가 다반사인 거죠. 결국은 이분도 남편분도 타고 가다가 산 비탈길에서 차가 굴러온 거예요. 아마 겨울이었나 보죠. 굴러서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 돌아가셨는데 더 기가 막힌 거 뭐냐 여기에 쓰셨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옥수수 배낭을 놓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보신 분이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 보안원,
뭐 통상 일반적으로 이게 북한의 그런 통제기관이나 사법검찰 부분 사람들은 대개 그 주민들한테 그 악착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 그 정말 좋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지맥이나 인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간 관계로 인해서 또 많이 도움도 주시고 뭐 그러기도 해요. 예, 물론 공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술 한잔 먹고도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상부상조하는. 근데 그때 마침 그 사고 현장에서 남편을 보는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죽기 전에, 예, 이렇게 유언처럼 남겼답니다. 그 보안원에게 이 배낭을 꼭 우리 집에 가져다 달라고 간곡하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짝 딸 이야기도 하더래요. 해서 우리 딸 배고파서 그러는데 이걸 좀 꼭 전해서 그 밥을 먹게 좀 해달라는. 예. 정말 그 기가 막히죠. 예, 그 시절에. 그래서 그 보안원 분이 그 보안원 분도 참 좋은 분이셨다고 가지고 왔더래요, 집에까지. 예. 그 먼 길을, 예, 와서 옥수수 배낭을 가져다 주면서 그 보안원이 남편이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더라 라는 말을 전해줬답니다. 예. 쌀배낭과 함께. 나는 남편 대신 돌아온 배낭을 부여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모른대요. 당연하겠죠. 천청병력이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도 정말 감사한 마음일 텐데 이 남편 대신에 쌀배낭, 예, 옥수수 배낭이 돌아왔어요. 통상 뭐 그러니까 옥수수 한 배낭이 북한 배낭으로 보면은 군용 배낭 한 20kg에서 25kg 조금 되나?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쌀은 조금 더 무겁던 것 같던데. 뭐 저도 그런 걸 미어봤으니까 아는데요. 네. 참 가슴 아픈 게 당시 딸이 8살이었대요. 딸은 영문을 몰라요. 예. 그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차마 말을 못해서 아버지는 일이 더 있어서, 예, 출장을 가졌는데 일이 더 있어서 좀 더 있다 오고 이 배낭만 보내왔대요. 너 배불리 밥 먹이라고. 그냥 입술을 꽉 깨물고, 예. 그래서 그냥 모든 거 이분이 그때부터 강인해지셨다나 봐요.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게 아가씨 때는 꽃처럼 자라난, 예,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애기 엄마로서 여인으로서 이 난관을, 예, 그 아픔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딸까지도, 예, 정말 자기가 지켜줄 수 없다라는, 예, 정말 그 모성애는 가장 위대하다, 뭐 이런, 그리고 엄마들의 힘은 가장 강력하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그 딸한테 그날 옥수수밥을 먹였대요. 이게 딸은 영문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딸을 혼자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살리기 위해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탈북을 했고 오늘에 이르렀어요. 라고 쓰셨어요. 중국에서도 여러 번 북한의 소식을 띄워보았지만 이후 전혀 딸 소식을 알 수 없었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연락이 닿아서 데리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다못해 돈이라도 보내주고, 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 우리 35,000명 탈북민들 개개인의 가슴 속에 이런 사연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운이 안 좋았는지 그 이후로 오늘까지 딸 소식을 알 수가 없대요. 백방으로 노력하던 끝에 우리 딸 목련이도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좀 어른이 된 다음이겠죠. 2000년 이후에 탈북을 했다는 뜬 소문, 네, 뭐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뜬 소문이라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뜬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혹시나 딸이 여기 대한민국에 왔을까 안 왔을까.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뭐 탈북민들이 커뮤니티 많잖아요. 거기다가 올린다고 해서 북한에서 헤어진 딸이다 보니까
이 가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 다음 또 탈북을 했다? 네, 탈북을 했다가 또 잡혀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희망의 한 가닥은 품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그동안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우리 딸 목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할 용기도 안 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나마 사연을 보내봅니다. 뭐 평소에 우리 그 드림쉼터의 방송을 많이 보시나 봐요. 예, 아무도 애롭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네. 저에게는 명약처럼 많은 위안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것뿐이 아니라 이게 같은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일단 뭐 제가 읽긴 좀 못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연이니. 주성씨 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주성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주변 탈북민들에게 하나라도 도와주고 인연도 맺어주고 좋은 일을 손해보면서도 해주는 사람이란 걸 많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힘내시고 대동강 편지 코너를 통해서 저처럼 말 못하고 있는 사연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우리보다 더 아픈 사연을 안고 사시는 그리고 살아오신 실향민 분이나 그 자녀분들도 이야기를 꼭 이 방송에 나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먼저 오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사연을 아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사연에 또 공감을 하고 또 동정도 하게 되나 봅니다. 네. 실향민 분들도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주셨고, 순두부 먹으러 한번 갈게요. 수고하세요. 수원에서 땡땡땡. 자, 이렇게 오늘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그 글로 그냥 읽기는 아까운, 어찌 보면 슬픈,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 일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사를 당하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일단 이런 사연들 앞으로 대동강 편지에서 많이 널리 선전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은 실향민 분들이 이 방송을 이 코너를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묘향 찻집에서 함께 출연을 하고 계시는 그 이영정 소장님, 일에 나오셨던 센터장님도 실향민 자녀라 많은 그 섭외를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실향민 분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여기서 아버님의 추억, 어머님의 추억, 또는 형제분의 추억, 이미 돌아가셨어도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와 함께 남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게 혼자서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14년 동안 방송 활동을 결국은 해온 셈이죠. 탈북에서 한 2년 만에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그 성혜 선생님께서 또 별세를 하셨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 황해도 재령 분이신데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셨는데 뭐 저도 같이 북한에서 오신 그런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많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95세, 당년 95세까지 이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성혜 선생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함께 공감을 해주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걸 이 소명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드림쉼터가 이 첫걸음만 뛰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사랑을 많이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동강 편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예, 또 다른 사연, 또 다음번에는 이게 사연을 안고 오시는 분이 오실지도 모르겠죠. 네. 아무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